먼저 오늘 자리를 또 지금 간담회 자리를 또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영식 후보께 진심으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또 미래통합당 또 국민의례 출마를 하셨는데 또 지역에 대한 경제 및 정치 현안에 대해서 네개 언론사와 같이 공동정화적으로 기자회견을 실시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공직선거법과 관계없는 지역 언론의 간담회로 티타임 형식으로 진행하고 지금처럼 부드럽게 이제 좀 진행 편안하게 하시길 바라고, 시간은 한 100분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질문지가 있습니다. 뭐 시간이 오버되면은 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면 되고,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추가 질문을 하는 대로 짧게 답변을 해주시고 질문도 짧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일일이 제가 소개를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또 형식상 먼저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경북인터넷수 최은영 대표님은 참석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치신 이관순입니다. 그리고 우리 미디어 디펜스 김종렬 대표님은 참석하셨고, 우리 배명희 영상의 배영식 대표님은 촬영하신다고 고생해 주시고 있고, 중부신문의 임주석 또 편집국장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 김영식 총장님 간단하게 인사 정도 듣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네개 미디어 언론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더 많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저로 인해 가지고 궁금증이 많고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이런 자리를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참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놀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차후 이게 우리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고 위기 중에 위기, 제가 어떻게 살면서 이와 같은 위기는 처음 겪어봅니다.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주어진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우리 우파, 좌파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번 선거는 문재인 정권 심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하나로 뭉쳐서 우리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저는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 토론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간단히 인사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먼저 그러면 시간도 얼마 없고 하니까 바로 질문을 네. 간단히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이제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시고 오늘 출마하셨는데, 후보님의 미래통합당의 정체성과 후보의 정치적 이념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태어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 7호 광장에서 태어났고요. 줄곧 생활을 대구에서 해왔었고, 그 다음에 대학을 영남대학교에서 나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영남대학교는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립하신 대학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원자력 연구소에서 1년 있다가 귀국을 92년도 겨울에 했고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비행기를 보내면서 온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93년도에서 94년도 3월까지는 원자력 연구소에서 지금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원자로 핵심입니다. 원자로 설계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1년을 하다가 대학에 50분이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아마 금공대에 자리가 나와가지고 아마 지금까지 이 교수와 총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금공대에 대한 애착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설립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왜냐하면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향수, 또 우리 유경수 여사에 대한 향수, 이거는 저희들 자랄 때 참 가슴 속에 이렇게 가슴 속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색색 같은 데 하면은 거기에 제가 걸어온 길이 또 생활했던 환경이 거기에 있다고 보고 답은 거기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또
금붕대에도 수장을 했기 때문에 이 보수의 성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게 뭐 대표한다기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모두 발언하시고 모두 질문 첫 번째 하셨는데 추가 뭐 질문하실 분들 계시면 질문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거무공대가 박정희 대통령, 또 박정희 영남대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김용찬 그 전 상공회의소 회장님께서 박정희와 구미공단을 시민운동 단체를 설립을 하십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몇몇 분 이제 총장님들 그때 당시 잘 아시는 분들을 연락을 해서 박정희와 구미공단을 함께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번에 거절을 하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거절을 하셨으며 그 박정희와 구미공단이 사실 뭐 총장님께서 후보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서인지 또 그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김용창 회장님께서 전화를 오셨고요. 저 색깔이 박정희 대통령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색채를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제 제가 그때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은 작년 10월에 11월 21일인가 아마 그때 지경원이라 그래가지고 지역 경제 산업 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족을 했었고, 그때 창립 세미나를 11월 21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원의 이사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색깔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게 주변의 생각이었고요. 더군다나 그때 정치인이 많았습니다만 정치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연구원에 들어온 것을 제가 이제 불락을 하고 우리 그때에 참여했던 분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산업연구를 만들었던 거는 금융공단이 어렵고 대학의 산학년에 내가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왔습니다만은 말은 산학년인데 진정한 산학년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저 역시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각 대학들마다 입장이 다 달라요. 그러면은 대학이 이익을 위한 입장에서는 전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저같이 이제 총장을 했었고 바깥에서 이사장 그러니까 창업 지경원이라는 걸 만들고 그러니까 화합적으로 인공할 수 있고 또 미래를 보는 즉 4차 산업혁명 그쪽이 제 전공이기도 합니다. 인문학이 제 전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제가 그걸 발족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이념을 벗어야 자유롭게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제 그걸 제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내부적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총장님은 말씀 안 하셔도 다 그쪽인데 지금 그걸 들어가 버리면은 다른 사람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내가 김용창 그 회장님께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입장이 그러니 언제든지 제가 때가 되면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뭐 그런 상황에서 예, 그렇게 잘 했다 듣고 말씀드립니다. 유감을 좀 표합니다. 박정희와 구미공단은 정치적인 집단이 아니고 시민단체입니다. 시민단체. 네. 그 정치적인 남들이 이제 그렇게 볼 수 그걸로 있어요. 판단을 하시니까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죠. 제가 하나만 답이 안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미래통합당의 정치성에 대해서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자유한국당에 가까우냐, 아니면은 유승민당에 가까우냐, 또는 어느 쪽에 가까운지 그걸 알아야지 우리가 중도 보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지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자유우파 보수 그걸 따져가지고 지금을 큰 틀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세부적인 부분을 저는 보는 겁니다. 좌우를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 내에서도 강이 있고 약이 있고 뭐 그렇게 중립을 건다 그죠? 근데 의대 때 그 안에 내부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좌와 우가 대립하고 있고 지금 그지 무너진다기보다 엄청나게 어려움을 직면해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그 작은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뭉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힘이 있어야 뭐 더 하든지 말든지 하는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좀 한편으로는 답답하고 우리 지금 우파가 뭉쳐야 되는데 그 잔잔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 때문에 대를 손상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근데 혹시 언론에서도 그런 것들 하나를 뭐 시민들 좋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언론을 주도하시는 분들이 지금 우리가 갈 길은 정해져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잔잔한 것이 결국 우리 가는 길을 시간이 많으면 모르겠죠. 시간이 많이 없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그걸 대를 위해서 손은 조금은 접어줬으면 좋겠다. 일단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난 다음에 그것을 따져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번에 이거 다음에 쓰면은 따지고 가면 좋아요. 그러나 뭐 아시다시피 지금 이번에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 이상 확보를 못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국민들도 시민들도 우파에 있는 분들이 엄청난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 걱정을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 자체 스스로 지혜를 짜내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언론에서도 우리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사실 어느 지역보다 굉장히 힘든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민공단의 문제도 있고 또 지역적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의 요소들이 많고 또 여야가 같이 지금 대립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국민가 올바로 가려면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통합이 잘 이루어져야지 어떤 지역적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과거 지금 과거라고 해봐야 불과한 얼마 전에 지금 우리 지난 지방선거 패배를 인해서 정치권들이 통합이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체성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가 올바로 진행되는 데서 통합이 올바른 통합은 어떤 형태로 해야지만 이게 올바른 통합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말씀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지역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은 거기부터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현재 국회의원이 존재하고 있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진역에 현안에 중요한 사업들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각자 팔을 흔드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간에 지금도 어떠한 현안의 문제 해가지고 지역에 작은 예산하는 문제도 서로 갖고 왔다고 똑같은 돈인데 서로 갖고 왔다 하니까 100원을 가지고 똑같이 갖고 왔으면 200원이 되든가 400원이 되야 50원씩 나눠씩 갖고 왔는지 이런 부분들도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통합이 이거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 문제가 정치권의 그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걸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통합을 말씀하시는 정치적인 사람과 사람 간의 통합을 말씀하신 걸 이해를 했었습니다만은 사업에 대한 통합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의 그 여당이 있고 우리 야당이 있습니다. 여와 야가 어떻게 이때까지 걸어왔는지 누구보다 다 잘 아실 겁니다. 그 여는 갖고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 예산을 또 여만의 힘으로 움직일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선에서 저희들이 과반 이상 확보를 했었을 때 저희들이 예산을 나름대로는 저희 역할을 하는 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총선 예산의 과반 이상 그러니까 수적 과반 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여야와 소통이나 또는 조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조율하는 부분에도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시민들께서 우파이면서도 또 나름대로 국회가 힘을 쓰려고 하면은 그하고 또 강력한 지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뭐 대충 예, 저도 금방 통합이라고 이야기 나와줬으니까 저는 좁은 범위로 국민 각별자라고 일쪽에 봤을 때 기존에 이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로 이제 새 후보죠. 새 후보가 이제 미리 나와가지고 예비 등록하고 이제 선거운동을 펼쳤었는데 이제 뒤에 어쨌든 뭐 우리 후보님이 이제 당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푼틀로 떠나가지고 좁은 틀로 봤을 때 그분들하고의 뭐 통합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등록을 하고 이제 당소 열심히 운동을 하고 그분들하고 서로 간에 이제 소통이라든지 하나의 의견을 결집안 한다면은 4월 15일 날 선거가 만만치 않다고 대부분 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모 후보는 지금 어쨌든 무소속 출마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분에 대한 부분들은 그리고 거기다 하나 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궁금해하실 싶은데 이제 후보님은 현직 국회의원이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갖고 했다는 설도 있거든요. 그게 뭐 저희들이 사실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고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왕 뭐 그러고 특히 이제 그 현재 그 당 조직도 있습니까? 기존에 이제 장급충 국회의원 갖고 있는 그 조직하고의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그러면 또 총선의 장석충 국회의원의 역할론 되는지 본인 스스로 불출마 선했으니까요. 지금 이 질문이 네. 지금 조직 부분 기존에 지금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미래통합당 예. 그 출마하신 분, 예. 김봉교 의원이죠. 예, 어떻게 할 것인지. 예, 주재동 후보도 같이 네, 주대장. 첫 번째 질문이 뭐였더라요? 이제 그분들하고의 통합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건지. 그러면은 조직 부분하고 통합인데 예, 예. 먼저 통합 부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말씀 하나가 그 세 번째가 그 우리 그 장성춘 장 위원장 역할로. 예. 역할. 예, 뭐부터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는 김봉규 주대동의 예. 통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제가 지금 세 분 다 만나봤습니다. 만나봤고 제가 입장이 그렇더라도 아마 그분과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세 분이 등산을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장 의원님께서 이렇게 전체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리가 비니 그 두 분 중에 한 사람이 될 거라는 입장에서 아마 김봉교 쪽 나에게 시하다고 했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좀 많은 분들이 좀 모였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좀 지나다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소문 때문에 이제 좀 주춤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 공천을 신청하게 된 배경은,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출마의 배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했던 부분이고. 사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총장을 끝마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아왔던 경험이나 노하우가 좀 안타까워요. 책 있는 거는 과거일 뿐이고, 내가 살아왔던 게 생생한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우리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과 소통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실은 한때 뭐라고 하나, 전원주택,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있으면서 학교 출퇴근하고 하는 그 전원주택을 좀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집을 지으면서. 그러니까 집필 활동을, 나머지 여성 집필 활동 하려고. 그래, 진짜 부지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뭐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여행도 할 겸 해가 겸사겸사 다녔어요. 그러니까 주변 하는 말씀들이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석 달만 살아보고 결정해라 하시더라고. 그래, 알겠다. 자네가 저렇게 활동적인 사람은 산속에 못 산다고 얘기를 하대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고민하다가 뭐 한 달, 두 달 여기까지 지났어요. 근데 이제 문정권이 하는 그 행태를 보고 적폐 청사를 비명하게 하는 행위를 보니 참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이거 하다 보니 도가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공황을 했는데 많은 경험을 해보니 인문학이 진짜 필요하다. 인문학이 결국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공학이라는 기술일 뿐이고 하나의 살아가는 도움을 주는 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 근본적으로 희노애락을 느끼게끔 하는 거는 이건 어떤 자신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인문학에 관련 철학 공부를 조금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좀 관심 갖고 왔습니다만 그래서 한 학기를 제가 인문학에 관련된 철학을 강의한 적도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공학은 전공 잘 하신 분들 강의 많다. 내가 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공학자이면서 철학자로서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은 내 경험에서 나온 부분을
여러분한테 들려주는 것이 내가 참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강의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대의 사고가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옳고 그름도 환경에 따라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예전에는 인문학 이런 부분도 굉장히 주고가 이루어집니다만 지금은 과학 기술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것이 우리 사상과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까지도 바꾸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빠른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니 현 정부가 하는 형태가 이 진짜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시대를 보고 너무나 답답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찰나에 뭐 친구들끼리는 저는 술 한잔 하면서 이 보수 왜 무너진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수는 뭐 아시다시피 진보는 내 분열을 망한다 그러고 보수는 부풀어 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네같이 좀 청정을 했고 좀 바른 또 깨끗한 사람을 정치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이와 같은 위기에서는 싸우려고 하면은 그와 같은 무장들은 절대 싸울 수 없다는 것이 주변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왜 내한테 시키느냐고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사회 혜택을 받은 사람 아니까 총장까지 했었으면 할 거 다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그걸 못 하나, 그렇게 얘기를 거기 하시더라고요. 누굴 얘기했죠? 그 친구들이 얘기하던 거. 언제쯤이죠? 오래전입니다. 어려운 부분들이. 그래서 내가 참다 내가 그래서 한번 마음을 먹고, 그때 작년에 초에 이제 친구들 이런 좀 이야기하다가 우연찮게 연결이 돼가지고 그 한교안 대표가 하고 있는 2020 경제대전위원회가 작년 6월에 발족이 됐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에 집필위원으로 들어갔고요. 여기가 이제 왜냐하면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 쪽에 이제 저는 이제 창업적으로 오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비록 공학도지만은 또 교육자지만은 창업에도 실무 경제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것을 다양한 경험을 참 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꽃이 피우려고 하니 경제 쪽이 결국 답은 문제는 경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경제를 했었을 때 올바르게 갈 수가 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환경 대표가 하는 2020에 집필로 참여하면서 민보를 내는 책을 집필을 했었습니다. 같이 함께. 그래서 행사를 퍼포먼스 할 때도 같이 했었고요. 지금도 그래서 뭐 우연찮게 한덕 들어보다 한 2번의 그 임명장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도 이제 경제위원 자문위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연말쯤 돼가지고 이제 제가 들어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조국 사태가 터지기 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당이 조금 뭐 우수한 문제를 영입하기 좀 어려웠고, 제 스펙을 보면 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서도 저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입단에 총장이 돌아서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미 발을 디딘 거, 그러면 들어가죠. 일부 교수님들은 그거는 뭐 자문만 하겠다는 분도 있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이제 영입 풀에 연보로 들어가가 있습니다. 남들하고 조금, 예. 저는 그 얘기를 요점을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해서 이게 시간이 사실 짧지 않습니다. 오늘 결정을 할 수도 없는 소장님들 일정이 또 있으실 건데 해주시고, 하여튼 뭐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뭐 뜻이 답이 한 개도 하나 나왔어요. 답이 한 개도 안 났거든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성마 관련 그래서 것만 말씀하셨지. 네, 뭐라 그러나 아까 장애인 역할론 부분 돼 가지고 하다 보니 수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경이 그리 됐었고, 장 의원님께서 이제 불출마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 의원은 아시다시피 제가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서두라기보다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아야 돼 이해가 되는데 모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총장할 때 이 두 국회의원께서 내려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랬고, 뭐 또 국립대 있고 직접적으로 못 도움입니다만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좀뭐 힘든 도움 준 적은 있습니다. 그게 일이 되었고 장 의원께서도 제가 학교 예산을 따올 때 저희 도움을 좀 받은 적이 있고요. 그 고마움은 늘 그렇게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이런 부분이 불침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왜 저를 선택한 저는 잘 모릅니다. 사실 이제 풀이 들어갔을 뿐이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런 부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내가 받으면 어떻겠느냐. 시간 드릴 때 누구나 위에 당에서 연락이 당에. 왔어요. 예. 그래서 내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답을 드렸죠. 내가 내보겠다.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봤을 때는 그 당과 장의원한테 안 물어봤겠어요. 지역에 누가 있느냐 물어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내부에 어떻게 해가지고 수준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일간에서 하는 이야기가 솔직히 해놓고 그런 상황에도 당에서 그 장의원한테 안 물어보겠습니까? 좀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그 교감이 있을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결정이 나는 건 저는 그건 모릅니다만은 제 짐작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마 단수로 공천되었지 않을까. 그게 답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장애한테 직접 들어는 없고요. 아까 그 나름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통화를 한 적이 있죠. 그래, 예, 그 다음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공천 받을 때는 그건 아니었고. 아니었고요. 예. 그게 며칠쯤 저희들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니 굉장히 늦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이 말씀드리냐면 불출마 선언 이후에 불출마 선언 한참 있다고 받았습니다. 불출마 저도 선언을 18일 날 했거든요. 한참 있습니다. 예, 18일 했고 제가 듣기로는 그 2월 25일부터 서류 준비가 됐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류를 제출하는 간 게 토요일인가? 예, 토요일 날 12시까지 가면 예, 그게 마지막. 예, 마지막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목요일 정도인가? 그때부터 준비했습니다. 뭐 그때부터 내가 준비를 한 걸로 기억이 어쨌든 나요. 수학 공모가 내려왔을 때 그 당시 아니 목요일 그전 확실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27일 날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에서 추가 공문을 떼었어요. 27일 날 저녁 8시인가 9시쯤에요. 뭐 그때쯤 돼 그걸 보고 내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내라고 그래가. 아, 27일 날부터 그때 내가 보고 뭐 자관 굉장히 바빴고 서류를 밑에 부터 서류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아까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제가 뭐 이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그 제가 취재 일지를 보면은 22일, 23일부터 그 당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라고 이야기 안 나오다가 후보는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나도 그 정도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게 서류 제출은 그때쯤 내가 준비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 전에 내가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건 아직 날짜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그건 맞죠, 그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 준비를 좀 하라고. 당에서 소문은 18일 그 장수천 의원이 그 불출마 선언을 하고 20일 날 돼가지고 금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지고 당에서 모아놓고 좀 지지하는 후보 밀고 있는 후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에 우리 기자들 봤을 때는 이게 단수로 갈 수 있고 또 추가 공고가 갈 수 있구나 예상을 했었어요. 했는 상태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28일 날 돼가지고 최진영 후보가 또 심사를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나는 그분 대인 줄 알았어. 어떨 때는 난 들어오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29일 날인가 그날은 또 후보님이 또 신청을 했고요. 마지막 날. 제 후보도 세 분이 뭐 안 밝힌 사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게 제가 이제 그 요점이 뭐냐면은 제가 장수춘 의원이랑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해가지고 두 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진영 변호사 이야기도 나오고 다음에 한 분은 감추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우리 김익식 총장님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달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장심이 적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뭐 추측이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그렇게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저는 그게 사실입니다. 예. 그러고 뭐 저도 사실은 내고 난 다음에도 저도 못 움직인 게 최진영 갔더니 누가 거기가 되는 걸로 얘기 되더라고. 저도 끄적끄적 하면서 좀
기분이 별로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그러고 내고 나왔는데 보니까 그 낼 때 이제 이게 서류를 공개가 비공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묻더라고. 아, 저를 공개하라고. 뭐 내는 사람이 왜 비공개하면 낸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공개를 좀 했어요. 그 나중에 뭐 비공개 신청했다 하는데 그건 아니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아마 비공개 또 세뇌도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 그리고 내고 난 다음에도 찝찝하더라고. 솔직히 발표나기 전까지는 그랬었습니다. 인터뷰 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와 같은 뭐 제 나름대로는 저는 사실 위에서 어떤 결정이 누가 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모르고 장심을 작용했냐 안 하는 부분은 장애인과 저하고 관계는 좋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인지상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뭐라고 하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 실질적으로 있듯이 뭐 장년이 전화 가지고 그건 없다. 하십시오 이렇게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죠. 그런데 혹은 이 보통 이제 정치를 한번 안 해본 사람들은 그 서류 준비가 굉장히 힘든데. 그 부분은 제가 밤새도록 했는데 다행인 게 제가 이게 총장을 하면은 우리가 제 최고 힘든 건 재산 등록이에요. 네. 재산 등록을 하루 만에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침 리스트를 갖고 있었고요. 은행 가가지고 하는 방법을 우리 한예준 기수가 있습니다만은 그 리스트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딱딱딱 쳐가면 왜냐 불과 얼마 전까지 했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상관없었어요. 정도 거는 제가 다른데 그 서류 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옮겨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밤잠을 쉬어가지고 올라간 걸로 알고 본인이 다 하셨다. 당연히 누가 이제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럼 제가 잠깐만 그래도 한 가지 통합 관련된 오케이. 후보들 죄송합니다. 이게 자꾸 통합 부분은 지금은 뭐 제가 두 분 다 만나 뵈었습니다. 직접 만나신 겁니까? 전화 다 만났습니다.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두 분, 세 분, 두 분. 많이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뭐 이때 만나 뵀다는 아니 제가 하는 거는 세 분. 어쨌든 현재 등록은 세 명이잖아요. 한 분은 김연호 변호사가. 거기에 서울과 연락이 잘 안 됐더라고요. 제가 전화 한번 드렸는데 뭐 통화를 못 했고. 그 추대동 후보와 김봉규 후보님은 각각 한 번씩 만났습니다. 만났고, 뭐 추대동 후보는 개인적으로 제 초등학교 10년 후배입니다. 저도 뭐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도 나름대로는 뭐 하다 이게 좀 제가 나타나니까 조금 인간적인 성격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올바른 결정을 저는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이제 성공 후사라는 부분을 정확히 잘 알고 있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봉규 의원님 전번에 전화를 한번 드리고 이제 저녁에 아무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선거캠프 그냥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만나려고 이런저런 이제 손을 넣다 보니 참 혼선이 생겨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이러다 보니 답이 안 된다 생각이 들어가 일단은 만나야 그 다음에 뭐 소통하지 싶어가 만났고요. 그래서 아마 제 얘기를 잘 들으셨고 나름대로 잘 준비하시라. 본인도 나름대로 뭐 수고를 하겠다. 그래서 아마 현재로는 뭐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준비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만 뭐 지속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자유우파가 승리하는 길이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보답하는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미래통합은 통합이라는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 진짜 화합의 정치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제 몫인데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은 결국 그 결과는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변에서도 그와 같은 통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장을 마련해 주시면 진짜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제가 우리 미래통합당 위원장으로서 이승민 위원장으로서 있는 조직은 다 물려받는 게 당연하고요. 또 장석준 의원이 그 조직 자체도 통합당 당원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당원과 제가 이때 사왔던 인맥, 금공대라는 우리 총동, 그 다음에 최경, 석바성우의 뭐 기업인들, 뭐 원래 친교 쪽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와 같은 분들이 뭐 저를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드리면 말씀을 다 드립니다. 하지만 그 장석준 그 역시 청소에서 본인하고 이제 그런 친구 이런 것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있습니까? 어쨌든 현재는 국회의원이 장석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의 집장을 봤을 때는 장석준 의원도 지금 미래통합당입니다. 예. 누구든 통합당, 미래통합당이면 당원으로서 본인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도리고 또 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뭐 장 의원이 뭐 이렇게 뭐 그랬으면 지원해 주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조금은 이심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후보님은 정치가 비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비정하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가 좀 비정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그냥 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까?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말씀드렸더니 비정하다. 아니 저는 이제 정치가 비정하다는 걸 떠나가 정치가 무엇인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답은 그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치 목적은 저는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까? 함께 더불어 잘 살기 위해서 행복하고 안전하게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답은 명분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부터 모든 걸 출발하고 이끌어가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역사적으로 철학적인 배경을 보면은 인간은 욕망입니다. 욕망은 좋은 욕망이 있든 나쁜 욕망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욕망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 정치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정치도 욕망도 욕망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이 삶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와 같은 각도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이 들고 아까 어떻게 사느냐 부분은 비정하다 안 하다라고 합니다만은 저는 기본에 충실한 사람, 기본에 충실한 정치인 이것이 롱런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거 제가 왜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조대동 후보하고 초등학교 10년 선후배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조대동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했을 때 조대동 예비후보를 총장님께서 후보님께서 만나서 조대동 예비후보를 돕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그죠? 조 후보를 도와주겠다. 아니 제일 그거는 뭐 돕다기보다도 그 뭐라 그러나 장석준 의원이 정치에 저는 솔직히 놓고 그 전부터 국회 가지고 그 우리 주대동 후보를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그 이유 자문위원으로서 국회에서 항상 있을 때 올라가면은 차도 한잔 하고 그렇게 만났었어요. 자기가 나한테 그때도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다 이렇게 왔노 이렇게 했더니만 선배님 말씀드렸잖아요 얘기를 하시더라고. 뭘 가니까 제가 그쪽에 꿈이 있다는 걸. 나는 그걸 이해를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 자꾸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후보 말씀 예비 아닙니까? 후보로 와갖고 있을 예비 때 후보 와가지고 예. 있을 때 누가 소개를 해가지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차 한을 한잔 하고 우리도 또 나왔으니 잘 됐으면 좋겠다. 그때 덕담을 하는 거니까 뭐 덕담을 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덕담이었다. 덕담이죠. 그럼 당연히 후배니까 나왔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 좀 물어보는 그때는 혹시 총선에 출마 전혀 없었죠?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 뭐 잘못 지금 추대동 후보를 제가 뭐 가장 잘 아는 이제 언론 중에 한 사람인데 그래. 혹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선후배 사이가 인식이 나빠질까 또 이제 김영식 총장님이 후보로 됐을 때 많은 그 주부가 많은 비토를 했습니다. 비토를 하고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거래까지 했는데 또 만나셨다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잘 풀으셨겠죠. 요거리 다음 또 넘어가시죠. 이거 뭐,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하시다가 이게 빠진 게 있어요. 제가 왜 미래통합당에 대한 정성을 물어보고 하시냐면은 그 지난해 그 구미 지역에서 2016년도부터 해가지고 구미 지역에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기 전은 빼고요. 그 이후부터라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태극기 들고 서울 올라왔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태극기 들고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 적폐로 찍혀가지고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 총장님은 아까 적폐청산이라고 하시면서 뭐 당위성을 사실 거기에 대한 이걸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적폐청산에서 피해를 보셨는지 또 지금 그때 당시에 정말 힘들 때 그 패스트트랙 조국 사태하고 패스트트랙 거기는 공수처법하고 선거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통합된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찬성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통합해 갈 것인지 이 입장이 뭔지 다음에 자유통합당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정치적 문제가 보수 물론 다 통하면 좋아요. 뭐 아까 저는 깜짝 놀랐는 게 그 배경이 무엇이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게 제가 그런 알 것 같으면 왜 질문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게 아까 자유우파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유우파란 말은 태극기 들고 고생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보수 지도층에서 지금 언론이 갖고 있는 뭐 정기재 TV라든지 뭐 고성국 TV 이런 쪽에서 자유우파라는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인 정치인들은 자유우파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왜 이 보수 우파들이 조국 사태와 패스트트랙에서 투쟁을 할 때 같이 안 했던 그 각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합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냥 안고 가자. 이건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입장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건 조금은 발언하는 좀 조심스러운 발언이라 가지고 그걸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이기고 보자 이거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우선은 이기고 보자. 그리고 제가 또 그 뒤에 바로 이어가지고요. 3번 항에 3번 제가 이제 세 번째 정당 지금 이제 태극기 세력들이요. 지금은 보수들한테 태극기 세력들이 보수들한테 극우로 물려 있어요. 태극기 세력들이 지금 우리 보수들 자체에서도 극우로 물려 있는데 이게 그게 결국은 이제 자유한국당 내에 태극기 세력이 있고. 두 가지 있다. 예. 또 조원진 대표가 끌고 있는 우리 공화당 내에도 태극기 세력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는 말씀 참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참 특이합니다. 저 고등학교를 시민고등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시민이가 제 고등학교 동기고 중학교 효승중학교 나왔는데 조원진이가 제 중학교 동기입니다. 그게 좀 양쪽을 뭐 있습니다. 조원진이는 뭐 자주 봅니다. 보고 얼마 전에 개별적으로는 얼추 내겠다고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사실로는 내지 마라라고 했지만은 저도 뭐 당 대표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은 뭐 내가 친구니까 봐달라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시국이 우파 쪽에 있는 분들이 좀 화합을 하고 장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은 좀 내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결국 지방의 정치가 위에서 정치를 잘 되면 지방도 편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좀 혼란기가 약간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취지에서 조금씩만 내려놓으면은 잘 될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누가 아니. 조금씩만 서로가 양보를 하자. 양보를 조금 하면서 서로의 길을 틀어주면 좋은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사람 감정 부분이 이익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으니, 저희들이 생각보다는 좀 어렵더라. 그래서 아마 서로 할 때는 결국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 찾는 것과 명분 뒤에 또 실리가 있고요. 실리와 명분을 함께 한다는 것이 참 짧은 시간에 이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혼란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답은 전부 다 두리뭉실해야 지금 넘어가거든요. 두리뭉실해요? 예.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좀 어렵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4번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마 기자회견에서 경제 파탄, 국론 분열, 코로나 사태로 국가위기, 또 이런 또 출마의 변을 또 내셨어요. 그 제가 아무리 몇 번 들어봤는데, 문재인 정부를 갖다 비판하는 내용은 또 없어요. 그 부분은 뭐 전략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리면은, 근본적으로 말을 안 해도 내가 여기 있는 보수인데, 굳이 그걸 말을 해야 되나? 누구나 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러면 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강조하려고 그러면 경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경제 부분을 중요한 거는 경제입니다. 답은 민생권을 해결해 주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싸우든 말든 그때 또 국민이 배부르고 편하게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답은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그럼 경기를 구하는 게 맞다. 근데 잘하는 거 잘하는 거다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굳이 내가 지금 우파로 나와 있는데 굳이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걸 원합니다. 아니, 그걸 그러니까 저 색채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간담회를 갖다가 요청한 것도 너무 모르니까 우리들이 이제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더.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요. 예. 자, 그 황교안 대표가 지금까지 그 문재인 정부를 굉장히 성토 있게 비판해왔습니다. 근데 지역에 특히나 이 지역에 있는 그 보수 국회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비판에 대해서 굉장히 그냥 조금 뒤로 물러서 가 있고 앞에 나서서 비판하자 그러면은 사실은 꼬리를 살살 내립니다. 근데 참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요. 자, 우리가 정치라는 거는 한쪽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보는 겁니다. 답은 종합적으로 평가되는 것이지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극우 좌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이게 중심에서 벗어있는 사람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 질문에 대한 한가운데 말씀 그렇게 왜 하신 것도 두리뭉실하다고 말씀드리냐면은 그 후보님한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보수 우파 쪽에서 표를 줍니다. 중도는요 정책에 따라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이 정치인들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내 집에 있는 집토끼를 갖다 못 잡고 있어요. 보수가 지금 무너진 이유가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얘기하면 그럼 우리 보수 우파들 쪽에 있는 태극기 세력들이나 아니면은 자유한국당이나 이거 지지하고 있는 분들, 예. 자, 보수가 우리 대학에도 어떤 조직이든 가면은 일벌레가 잘하는 프로가 20%가 있어요. 예. 20%에서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80%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조직은 마찬가지입니다. 그 20% 리더를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좌와 우가 있으면은 각각 몇 프로 된다고 봅니까? 4대4, 3대3. 3대 3으로 보면 네. 40%고 중도입니다. 네. 그러면 당내가 좌우하는 게 누굽니까? 중도죠. 그러면 중도를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거는 전략적과 전략적이란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지금 이게 입장에 대한 걸 갖다가 그 중도층을 끌어안고 가는 거는 당락에 굉장히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저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의 본성과 사회성이라는 것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유민주주의가 뭐냐면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가깝고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회성이 가깝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과 사회성을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함께 가는 거니까. 자유와 민주주의도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떼는 거는 이거는 인간을 개돼지로 본다는 거와 똑같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아까 중도와 좌파라고 했습니다만은 결국 인간의 본성과 사회성은 융화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은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사회성이라는 부분에서 이게 우리가 보면은 자가 행동을 잘못하면 비난을 하잖아요. 그래서 잘못한 행동을 맞게끔 만드는 거거든. 그게 사회성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극우로 가도 안 되고 극좌로 가도 안 되고 중도의 사람이 적절하게 조율하면서 우리 세상을 바르게 이끌어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귀를 기울이고 답을 정치하는 것이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번, 6번 아까 앞에 얘기가 나와서 좀 포가 좀 묶어서 네네. 이제 사천 논란이 이제 각 언론마다 중앙기나 도지나 일간지나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사천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금호공대 총장으로서 재임하시면서 지역 기관장들하고는 인지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일반 유권자 정치인 김명식에 대한 인지도는 제가 볼 때 제로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 모두 발언해 보면 상당히 이제 총장 퇴직하시고 또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총선에 한번 출마를 권유를 했고 또 그때부터 또 총선 국회의원 생각도 한번 해봤고 그런데 기자회견 출마 선언할 때 보면 김명식 후보님의
지지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 말씀드릴게요. 예. 오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인데 불렀다가 다 취소시켰어요. 왜냐하면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언론 대담하고 보이는 모습 자체가 저 양반 정치하려고 하나 비난받을 수 있다는 분명히 공감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했다가 다 오전에 다 취소를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장 아닌 정치인 김영식 또 이제 총장 입장에서 선거를 많이 또 봐왔고 또 선거를 뭐 도와보려고 해서 지원도 좀 뭐 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과거에 옛날에 후보가 본인이 아니고 열심히들 예비후보 등록을 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리 인사를 하고 또 공천을 받겠다고 경쟁을 하는 입장에서 전략 공천이 내려왔을 때 본인이 그 당의 후보가 아닌 입장에서는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 돼 가지고 준비하셨던 분들 경선을 준비해가 뛰어왔던 분들의 억울함, 당황감 좀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그 입장 이해를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이 판단은 뭐 당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좀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당 그때 선거를 준비하면서 열심히 해왔던 분들에 대한 어떤 신명감, 당에 대한 배신감을 충분히 좀 전다고 저는 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 저 역시로도 마음이 가슴 아팠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예를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인했던 누구 인했던 그 부분은 좀 소통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일정상 당이 어떻게 또 결정이 내렸고 또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여든 야든 이제 이 다음 22대 총선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제 정치 입문을 하시던데 그죠? 앞으로도 이는 정치 입문을 하셔갖고 이는 전략공천이라든지 단수공천을 허용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후보님께서는 투표로 가서 당의 중심적인 역할을 할 때 이런 공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단수 이런 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속적으로 저는 전번에 내가 우리 경제자문위원회 있으면서 우리가 그 후보를 어떻게 선출하는 방법이 좋은가라고 내한테 자문을 우리 규준 총괄위원장님한테 저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번 내한테 물으시더라고요. 국민 완전 경선제로 가는 게 맞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국민 완전 경선제로 가면은 사실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 좌파들 하는 행위를 보면은 선거를 자기가 약자인 사람을 되게끔 하려고 동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우리 고대의 그 정치인들을 보면은요, 철학자들이 정치를 했을 때가 최고 국민들이 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른 생각을 가진 리더들을 우리가 선정을 하고 그 양반이 끌어주도록 하면 좋은데 지금 민주주의 폐단이라는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사회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폐단 이런 부분들이 인해 가지고 혼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치인들이 이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이 사회 시대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그게 맞는 정치 제도가 나와야 되는데 정치 제도는 아직 그 따라하지 못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완전 경선제보다도 일부분 경선과 당 신문도 무시 못하는 당원들의 경선과 그리고 결국은 중앙에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한다. 왜? 중앙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 일반인들은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 안다고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했었을 때 나오는 판단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답이었다고 그렇게 내가 공을 기억받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은 결국은 보수는 어떠한 불합리한 공천을 하더라도 따라온다. 그 말은 아닌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이제 전략 공천에 대해서 보수가 분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또 한 분의 후보가
무슨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지난 지방선거 구미시장 선거 재판이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제가 그분의 선택이 어떻게 할지 저는 잘 모릅니다. 모르고 제 평은 전달했고요. 그때 지금 우리 이제 구미 시민들, 제가 만나본 시민들은 뭐 아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가까운 지인들도 좀 하신 말씀이 저번에 우리가 뼈아픈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구미 시장이 돼가지고 그게 아마 굉장히 생각보다 가슴 깊이 참 내재를 하는 것더라고 표현 안 하지만은 저도 어떻게 유권자들이 표시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옛날 같은 과거는 더 그렇지 않죠.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조금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거기 또 끝에 하나쯤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꾸 이제 뭐 다른 지금 전달했던 분이 나오는데 진짜 고등학교 동기다 보니까는 김봉재 위원장님 같은 경우 이제 금방 2년 전에 구미시장 출마할 때 이제 제가 설명 물어봤을 때 이제 후보님한테 조언도 구하고 뭐또 이렇게 남 출마 의견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꿈마켓이 이제 그때 당 공천에서 탈락되고 무소속으로 이제 출마를 결심할 때 혹시 그때도 조언을 또 이렇게 구하셨는지 친구들과 그럼 말렸습니다. 다 말렸고 밤까지 내가 알기로는 출마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 알겠는데 그 아침에 갑작스럽게 그래서 친구들도 아마 많은 부분이 그랬던 걸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민주당 가는 부분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자, 뭐 시간이 계속 좀 많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아니 궁금하시죠? 제일 궁금한 게 뭡니까? 사실은 경제 쪽에서 국민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사실 50년 동안 됐지만은 이처럼 위기가 있는 경제가 있을 수 없어요. 그다음 또 코로나까지 겹쳐서 국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자, 후보님께서 지금 지난번에 출마 기자 회견할 때 보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금홍대 인연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어요. 그죠? 그거는 뭐 제 마음속에 예, 인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대구 경북에 재직할 때 한 76%의 시민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금홍대가. 그거 하고요. 더 높이는 방안이 있는지. 그 다음에 대기업이 꿈이 투자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재가 부족하다는 게 그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지난번에 SK 문제도 마찬가지, 그 문제가 나올 때도 인재가 없다. 이 금홍대 총장과 교수 20년 했는데 그 책임은 또 느끼지 못합니까? 그거는 자 이게 우리가 나타나는 단편을 보고 해석을 하면 답을 구하기 힘듭니다. 내가 말씀드렸죠. 시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시대 변화를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4차 산업혁명 우리 못 따라갑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과거에 해왔던 그 형태로서는 지금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나타나면서 최대의 위기를 있게끔 하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제조업입니다. 단순 제조업. 구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창원, 뭐 이런 쪽과 같은 제조업 위주의 그 공단들은 엄청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업들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더군다나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망갈 수가 없고요.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정부가 더군다나 현 정부는 친기업이 아닌 친노조적으로 가기 때문에 상승하는 구조로 가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표를 위해 글로 간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지금 모든 정책들이 표를 위한 정책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분이 참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서울에 있는 기업인들을 만나봐도 투자 안 합니다. 내가 또 하겠냐 물었는데 내가 답을 어떻게 하면 뭐 단지 못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이 국민이 위기를 왔는 거는 이건 금홍대 지금 누구의 그 문제를 따져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큰 틀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봤을 때는 1차 산업혁명은 뭔가 기계혁명입니다. 기계는 뭔가 인간의 육체적인 노동을 대신하는 노동이 있다. 그러니까 인간 육체적인 노동을 뺏어가는 가는 것이 1차 산업혁명이고요. 2차, 3차는 4차 산업혁명을 크게 효과를 내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4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노동이 기계와 인간의 두뇌가 합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학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졸업회가 단순적으로 머리를 쓰면서 하는 일들은 로봇, 인공지능 로봇이 다 대체를 해버립니다. 이 우리 세계를 다르게 봐야 돼요. 근데 내가 좀 참 답답한 게 정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표만 갖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시대는 저 앞에 그러니까 이렇게 황제는 저 앞에 가가 있는데 못 따라갈 수밖에 없죠. 일거에 뭐 준비를 하고 뭘 하는데, 그래서 저는 미래의 정치인들은 공학자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가 출마한 배경은 그와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금 그것을 정치적으로 뭐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내 내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있다고 봤습니다. 정치, 올바른 정치는 정치를 하면 되는 것이고, 정치를 하면서도 미래를 보고 거기에서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야만이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가는 경제를 준비해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게 대안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두 가지가 하는 것도 아니고,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하이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이텍 같은 경우는 고기술을 요구하는 쪽인데 인구가 많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럼 갈 데가 없어요, 일반인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 대한민국의 이 제조업의 비중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보면은 지금 3만 불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3만 불에 걸맞는 서비스 비중이 보통 제조업 비중이 한 110%가 됩니다. 110%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70%예요. 40%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40% 정도의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 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이 찬스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결국 뭔가 하면 규제를 풀어야 됩니다. 규제를 하면서 일자리를 막는다는 거거든요. 자유로움을 막는다는 것은 자유로움을 막았는데 일자리가 어떻게 생기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규제를 푸는 쪽으로 하는 것이 결국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정치를 하면 정당에 들어간다면은 그와 같은 우리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풀어야 된다. 인간이 갖고 있는 자유로움, 창의성. 교수님, 그 시민들한테 지금처럼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감을 얻어낼 수 있을까 걱정을 해요. 누구가 얘기하는 워딩 자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은. 중요한 거는 팩트가 중요했는데 지금 여기서도 얘기가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창업의 전문가고 창업의 단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스타트업이 되기 위한 그 지역의 생태계가 어떠해서 그런 생태가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이 준비를 해야지만이 앞으로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다라든가 그걸 통해서 창업을 어떤 형태로 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어떤 이런 뭐 데이터까지는 얘기 안 하고 그런 철학들이 필요한데 지금 기초산업에 대한 부분들 4차 산업의 어떤 그런 그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나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근본적으로 그 기본의 흐름을 이해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답이 나오는 거거든. 답은 큰 흐름을 보지 못하는데 이 답을 찾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하이 찬스라고 그랬습니다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런 동의를 따라가면은 좌측은 블루오션을 얘기를 합니다. 동의 바다니까. 우측은 레드오션을 얘기를 해요. 식당을 절규합니다. 제가 답은 그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식당을 절규한데 왜 식당이 왜 안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근데 식당 산업은 캐파는 늘어났어요. 근데 식당이 안 돼.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식당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비스 산업을 하는데 우리 인공지능이라는 게 참 좋은 게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잘 되고 어떻게 일자리가 난다는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반인들이 명목적으로 남들 하니까 따라가는 것들을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창업을 우리가 할 때도 창업을 하면 그 주변 어떤 창업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직업군들이 어떻게 포진자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그와 같은 가이드를 주면서 했을 때 창업의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것들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그게 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맞아 이론적으로. 근데 여기 어떠한 것들이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하면 구미도 후보님 같은 분이 있어서 세계적 인후공기업 같은 것들이 나오지 말라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저렇게 인후공기업을 만들어낼 것인가 지금 중요하다고 보고
거기에 맞는 우리 지역의 현재 산업의 생태계라든가 R&D의 생태계라든가 또 아까 말씀하신 창업을 하기 좋은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떤 형태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그 구성 방식은 이론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면 하나도 들어갈 공간은 없어요. 말씀하신 게 틀린 건 아니고 그거는 창업하는 사람들이 교수님 얘기를 가지고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뭐 할 때 뭐 구치화를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아니 그렇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분위기가 예를 들어 생태계가 안 돼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창업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고용이 창출이 되고 또 지역이 발전이 되고 뭐 이런 형태의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걸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못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뭔가 하면 창업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제조업적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제조업적으로 보면은 지금 제조업이 구미에서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하죠. 그걸 이제 하시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번 나는 내가 당선이 된다면 그런 걸 한번 해보겠다 그런 의지 아닙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방안이 뭔가 하면 아까 규제 프리존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규제를 프리를 내게 만들고 그와 같은 산업이 들어가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게 좀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이제 제조업도 그냥 일반 제조업은 안 됩니다. 할때 힘들다고 보고 어떤 제조업인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 테스트 베드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조금만 지나면은 제조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대량 생산하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사람이 가지 않고서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됩니다. 일자리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면 일자리 많이 날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 창의성이 이제 발현이 되는 그 단계, 대량 생산하기 그 단계의 분야에 굉장히 일자리가 많아지고 창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제조업의 승부를 볼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선생님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처음에 기업들이 이윤이 나야 투자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할 때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뭐 규제를 풀고 뭐 규제를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 자체를 편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이 국회의원들이 한 역할 아닌가요? 뭐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자기들이 필요하 싶으면 당연히 유치를 할 끼고 또 투자를 할 끼고 하는 부분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당연히 그렇게 하겠듯이 풀어줘야 되는 부분. 그 규제를 풀고 그 기업들이 돌릴 수 있도록 기업 유치하는 부분이 그 그렇죠. 국회의원 해야 되는 일가 있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도 못해가지고 이제 국회의원이 만약에 된다면은 이제 지역을 봤을 때 중앙당의 입장,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 입장이 서로 간에 상충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수도 있죠. 예. 그것만 대신 이제 뭐 수도권 규제 완화, 안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 묶어줘야 한다, 풀어줘야 한다는 어느 부분들이 지역에 유리할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떤 식의 이게 위치를 취할 건지, 당의 입장을 고려할 건지, 안 그러면 지역 입장을 고려할 건지. 저는 지역의 소속된 지역의 대표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지역의 그 민심을 고려하는 게 좀 우선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조율을 해야 되겠지만 뭐 우선순위는 지역이라고 저는 자, 이게 후보님 제가 왜 이렇게 짓는지를 이렇게 만들어놨냐고 말씀드리기 전에 후보님이 말씀하신 거를 얘기해요. 저희들이 늘려놓은 겁니다. 풀어놨는 거예요. 그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제가 쭉 풀어놨던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후보님 말씀하신 걸 가지고 정말 국민 시민이 좀 알아듣게 좀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전통산업 구조가 왜 위기가 되고, 다음에 그 전통산업 구조의 핵심은 뭐고, 아까 말씀하신 게, 그 인력 산업이죠, 그죠? 그게 구미는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죠? 전통산업 구조가. 다음에 그 융합복합 클러스터, 스마트 산업단지, 이거 알 수 있는 사람은 구미 시민이 몇 명이 되겠어요? 이해를 할 때. 정치인을 저희들이 선출할 때, 구미 시민이 어떤 일을 갖다 해달라고 말을 할 때 이게 필요한 건데, 그리고 또 그 끝나면은 4차 산업 핵심으로 구조조정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다 이 원론적인 대안이거든요. 이 문제하고요, 이어가지고, 구미 위기에 그 뭐 누구 하나 몸을 던지지 않아 출마를 결심했다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자만이고 오만입니다. 뭐 구미 시민들은 충분히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그 위기에서 이제 뭐 시장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었지만은 구미 시민들이 몸으로 나서가 막고 몸으로 나서가 지금까지 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앞전에 그 IMF 때 구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맹태에 나오면 자기가 먼저 접수하고 또 그때 시민단체가 또 만들어졌죠. 그 당시에. 이거 어떻게 수도권 규제 완화가 구미공단, 국가공단을 갖다가
망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전부 정치적으로 또는 이익이 나가가지고 다 올라갔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게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구미 시민이 가급적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 마찬가지입니다. 3번 항하고 4번 항을 갖다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교수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치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좀 합니다. 아까 이제 뭐 융복합 클러스터라든지 스마트 산업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사실은 조금은 가슴 와닿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공대에 있었었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 대상들이 기업인들이고 이런 부분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 이제 일반인들은 모르죠. 사실 제가 나왔을 때도 농촌에 계시는 일반인들은 저 인지도가 낮다는 거가 일맥상통하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대화법이 좀 일부분은 뭐 일반인들이 대화 이해를 하는데 쉽게 용어가 좀 못 되는 부분은 아마 준비가 좀 덜 됐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좀 더 가다듬어 그런 부분에 좀 쉬운 용어로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저 구미위기는 누구나 뭐 몸을 던지지 않아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부분은 조금 와전된 것만 그때 뭐 말하는 과정에 그렇게 이해됐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전에 내가 출마를 하게 됐던 배경, 울부짖 뭐 그로 인해 가지고 했었다는 말씀을 대신하고요. 사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사과로. 그 부분은 그렇죠. 예. 거리를 비쳤다는 거는 굉장히 예. 저는 오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됐으면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근데 교수님, 제가 중간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이제 그간에, 아까도 이제, 지나는 걸 제가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데, 뭐 사과를 하신다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저는 사과를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아니요, 이해를 표현하는 과정에, 제가 그 부분은, 아까 내가 왜 출마하게 됐는가 부분에, 소두에 좀 길었습니다. 이제 그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거기 모든 거 답이 있는데, 근데 그 생각이 혹시 이렇게 비춰져가지고 했었다면은, 오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제가 오해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럼 그 얘기는 안 하고 제 다른 거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 들어가시면은 규제를 좀 더 대폭 완화시켜가지고 그 산업이 활성화되고 또 산업을 또 창업을 하시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하시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정부 여당이나 더불어도 그렇고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또 민주당도 만드시는데 주축적 역할도 하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계속적으로 풀려고 지금 그 정부를 향해서 엄청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풀리지 않은 근본적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자, 법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법이라는 것은 만들 때 규제를 만들 때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법이 만들어지면은 또 다른 법이 생겨요. 그러면 과거의 법은 안 맞으면 버려야 돼요. 근데 이 버리지 못하는 거라. 근데 이 법을 보면은 참 실험을 만들어가면 과거 법 때문에 걸려요. 이 폐기시키지 않고 못 가니 그래서 이게 법이 새로 생기는 데가 어려움이 있고 또 그것을 규제를 푸는 과정에서 누구는 손해고 누구는 이익을 봐요. 모든 부분이 이제 그와 같은 부분에서 그게 인간 생활이고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합리적인 의사결정 기준을 가지는 것이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금방 교수님한테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분야에서 혼자의 힘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예. 그래서 제가 아까 지인은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일반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아까도 4차 산업혁명의 사실 핵심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해서 구미가 가야 될 미래 어떤 산업이 뭐고 그걸 위해서는 어떠한 플랫폼이 형성이 돼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기반이 조성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간에 그 과거에 지금 현재 과거로 갈 것도 장석준 의원, 백성주 의원이 구미공단을 위해서 뭐 구조고도화 사업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5공단의 어떤 그런 업종 규제 완화라든가 환경에 대한 법이든
규제 어떤 해제라는 이런 부분도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거기에 붙여서 어떤 산업들이 구미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고부가치 산업과 고용을 창출하면서 과거 3차 산업과 1차 산업에 있던 것들을 개선을 시키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요즘 구미가 스마트 산단으로 도시를 지적을 받았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스마트 산업을 그 회사에 적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좀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다 우리가 답을 다 알고 있으면은 그럼 여기에 왔겠습니까? 맞습니다. 함께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질문을 정답을 너무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정답 제대로 제가 왜 이 말씀? 그래서 아까 서두에 통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이 이론적 통합이 아니고 현 정치인들이 시장과 양국회의원들, 시장과 여야와의 또 국회의원들이 공존하는 이 분위 같은 이런 곳에 통합이 이루어지고 원보이스가 안 되면은 계속 갈등, 이념의 갈등과 산업의 갈등과 지역민들의 갈등들이 계속 나와서 한 발자국 저는 못 나간다고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후보자가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풀어나겠다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학습적으로 계속 학술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제가 지금 한 발짝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도 너무 뭐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질문을 하셨고요. 중요한 거는 저는 화합, 통합을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참 가장 아름다운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합이 되고 통합이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이념적인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왜 왔을까? 우리는 규명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참 외교 사업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잘 살아보자라는 하나의 그 이념으로 물질적인 것이 성공이 척도가 되어버렸거든. 사실 인간이 우리 아름다움이라는 삶의 가치가 그게 물질적인 이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그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참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서 지금 뭐 저는 대한민국의 저력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또한 위기요. 이 또한 위기의 극파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또한 위기를 극복되는데 좋은 쪽으로 저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이거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참 인간 사회를 보면은 생각보다 표현 안 하는 좋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이 결국 그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우리 늘 사회는 발전해 왔지 터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역시도 우리가 넘어야 할 과제이고 그 역할을 또 제가 할 일이 있으면 해야죠. 거기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명함을 이렇게 받으면서 명함 슬로건이 100만 경제권 중심 도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구미가 사실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북 북부지방까지 해서 100만이 조금 더 넘게 지가 사실 구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슬로건을 이제 결정하시는 데 있어서 어떠한 뭐 계기가 있었거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꿈이 희망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희망이 줄 수 있는 건 슬로건이고 그 슬로건이 비전이고요. 국민 시민한테 꿈을 줘야죠. 그 꿈을 주는 건 뭔가 우리가 100만 경제가 부진된다는데 그래야 사람들이 모여야 경제가 부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심리다는 의미에서 이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답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답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길래 제가 좀 몇 줄만 정리까지 해가지고 좀 정리했어요. 자, 지금 어제 지금 저는 그 기자 회견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수직 계열하고 수평 계열하고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구미가 살려고 하면은 구미 경제 구조가 기업의 구조가 바뀌려고 하면은 수직 계열화가 수평 계열하고 어떤 게 구미가 이익이 있는지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 하고요. 이 구미는 하나하나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직과 수평이 있습니다. 그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옛날에는 수직 계열이었었습니다. 지금은 수직 계열이 됩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수직과 그렇게 쟁점은 수직이 대다수였으면 네. 지금 수직이 어느 일부분과 수평이 같이 가는 공동 구조로 지금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그 세부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공단에 그 대기업을 중심으로 놔두고 대기업에다가 1차 밴드가 있습니다. 1차 밴드, 뭐 삼성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에서 1차 밴드는 탑은 뭡니까, 거기? 아니, 저기, 탑이 아니고, 인탑스. 예, 인탑스라든지 이런 몇 개 업체들이 있어요. 한 업체는 핸드폰 그 폴더 이런 힌지를 갖다가 개발해가 있었고, 또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 쪽에 있는 그 충전 시스템, 그걸 또 개발해 있었고, 또 한쪽에 UI 코팅이라든지 이런 게 전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삼성에서 1차적으로 수직 계열을 안 하고 수평 계열을 갖다가 해보려고 예전에 집회도 한번 했었어요. 그거 아시죠? 네, 그 1차 밴드 분리하려고. 그러다가 그 업체들이 삼성에다가 좀 많이 맞았습니다. 그 업체가. 그런데 그 업체가 결국은 노리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저 정시를 갖다가 주식 쪽에 자기들이 그 활용하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조금씩 나왔어요. 예, 자기들이 이제 자체 브랜드가 되니까.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지금 그게 결국은 수직 계열에서 수평 계열로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그 업체들이 다 못 살아났습니다. 그 대기업 중심으로 가는 업체 중에서는 수평 계열하고 수직 계열하고 같이 동시에 필요하거든요. 그렇다고 완성을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이제 수직 계열화를 갖다가 말씀하시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런 말씀 저희 그걸 어떻게 얘기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 그 기자 출마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얘기 출마선언 할때 우리가 동영상을 봤거든요. 기자 수직의 용어 어떻게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게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그게 나가지고 그걸 4차 산업 중심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4차 산업은 물론 맞습니다. 4차 산업을 갖다 하려 그러면은 어차피 인공지능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작은 업체든 큰 업체든 기술력이 우선입니다. 그 우선인 기술력을 가져가려고 하면 수평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미 같은 지역에서는 아직도 노동 집약 산업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우선은 그 숨이 붙을 수 있도록 생명체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고 갑자기 가버리면은 바닥에서 못 살아. 연착륙으로 가는 거죠. 특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구미 시민들의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데요. 노동 수준 있죠. 그분들이 뭐 저희들이 이제 장비를 갖다 다룰 수 있는 수준의 그 구미 시민의 일자리 수준이 죄송합니다만 너무 지금 디테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이게 지금 이 자리가 어떤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 디테일하게 잘 하는 이야기는 자리가 아닌 거고 시간이 지금 다 된 것으로. 예, 다 돼갔어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포괄적으로 너무 그쪽 왜냐하면 제가 이제 준비라기보다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제가 공천을 받고 난 다음에 지금 며칠 안 됐죠. 맞습니까? 예. 지금 얘가 답변 준비하는 것도 뭘 공부하는 게 내가 기본적으로 해왔던 선거권은 그 정리 안 되셨죠? 선거권은 그 정리 안 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질문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한 사람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겁니다, 사실은. 예. 그는 떠나가지고 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와 같은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소통한 자리는 아마 많은 궁금증이 해소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 이런 부분들은 하면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 뭔가 하면은 그 몽대 충전이 있기 때문에 지적인 인프라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아무리 좋은 정책을 갖고 있어도 실행하려고 하면은 인프라가 이와 같은 누가 어디에 뭘 할 수 있는 걸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와 같은 큰 공공대라는 또 저희는 대학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 입장을 다 이 대학 청년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프라를 지금은 사람이 답입니다. 미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우리 인격체로서 또 우리 미래의 그 변화를 예측하고 우리 또 대비할 수 있는 알면은 괜찮아요. 모를 때가 참 불안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먼저 미래에 대해 가지고 소통하고 시민들이 예측이 되게 하면은 마음 불안감과 덜하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어려운데 아까 이제 희망, 굉장히 식물기 있다 희망을 주는 그와 같은 정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책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김영식 후보님 모시고 간담회를 오늘 좀 성황리에 잘해서 오늘 김영식 후보님의 어떤 철학과 또 출마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도 충분히 들어본 것 같고 또 시민들한테도 또 좋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하여튼 건성하시고 하여튼 꼭 당선돼서 국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